밤은 깊어 사방이 고요했지요. 삐거기는 물레방아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외딴 방앗간, 희미한 달빛이 젖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앳된 티를 채 벗지 못한 윤채화의 얼굴이 불안과 설렘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선산에 이태섭의 수려한 얼굴 위로 그늘이 스치자 채화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행여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련님.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낭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낭자의 얼굴만이 달빛처럼 환히 빛나는데 어찌 발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방앗간의 물레조차 낭자를 향한 제 마음처럼 쿵쾅거리고 있거늘. 허나 담벼락 너머로 도련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벅찬 기쁨이 온대. 이리 외딴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은 규방의 법도가. 법도를 하셨습니까? 허나 저 같은 놈이 아씨를 마음에 품은 것부터가 이미 법도를 어긴 것이겠지요.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니 어느 세월에 출세하여 낭자를 정식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고 싶어도 제 손이 닿지 않는 것을 어찌합니까? 어찌 그런 상심에 빠진 말씀을 하십니까? 도련님의 풍모와 학식은 한양의 어느 선비에게도 뒤지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저작거리에서 시를 읊으실 때 모두가 도련님을 우러러보지 않았습니까? 낭자의 그 고운 마음씨만으로도 황송하오. 허나 세상 인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뜬구름 같은 명예보다는 손에 쥔 재물이 먼저인 법. 그저 낭자의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 시켜주고 싶을 따름인데 현실은 이리도 비루하기만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길을 떠나시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리 낭자의 곁을 맴돌다가는 제 마음에 품은 연정만 커져 낭자에게 누를 끼칠 것 같아서입니다. 차라리 그대를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 제 분수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내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듯 싶습니다. 내 목숨은 낭자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 제 처지를 한탄하며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끔찍한 말씀은 마십시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부디 이놈의 허기진 마음을 가엾이 여겨주시지요. 오늘 밤 낭자의 온기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대가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증표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저는 평생을 낭자의 그림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태섭은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채화를 바라보았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규수는 그의 눈물 섞인 연기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채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의 인연이 순정이 아닌 차갑게 계산된 야심의 첫걸음이었음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혼례는 채화에 불어오는 배만큼이나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이태섭은 명분 좋은 한량을 자처하며 일은 멀리하고 허송세월했지요. 사위의 게으른 행실에 윤참판의 눈총이 따가워질 무렵 이태섭의 베갯머리 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채화의 귓가의 독처럼 달콤한 한탄을 속삭였습니다. 하. 서방님, 요 며칠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집안 어른께서 꾸중이라도 하셨는지요? 아버님께서 혹 서방님께 무엇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인. 장인어른의 깊은 뜻을 내 어찌 모르겠소. 다만 이 못난 사내의 신세가 처량하여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뿐이오. 낮에는 장인어른 눈치가 보이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이 신세를 어찌하면 좋겠소. 신세가 처량하다니요? 제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서방님이신 것을요. 사내대장부가 처가에 얹혀 살며 종놈들까지 힐끔거리는 괄시를 받으니 어찌 이것이 사는 것이라 하겠소. 오늘 보니 마당을 쓰는 놈조차 나를 보고 혀를 차더군. 내 차라리 집신을 삼아 팔지언정 이리 무의도식하며 눈칫밥을 먹고 싶지는 않소. 서방님, 누가 서방님께 눈치를 준단 말입니까? 제가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부인의 그 마음만으로 나는 족하오. 허나 나에게도 포부가 있고 꿈이 있소. 경서와 사설을 통달한 이 지식이 썩고 있기에는 내 젊음이 너무도 아깝지 않소. 그저 작은 고을이라도 좋으니 내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부인의 지아비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을 따름이오. 뱃속의 아이에게도 떳떳한 아비가 되고 싶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방님의 그 깊은 속도 모르고. 그날 이후 채화는 아비 앞에 엎드려 눈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셔요. 오냐, 내 귀한 딸아. 이 예비가 무엇이든 들어주마. 그런데 무슨 일이냐? 서방님이 처가살이를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사내로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러다 큰 병이라도 얻으실까 걱정입니다. 쯔쯔, 그 녀석이 일은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 사내란 모름지기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한 법이다. 아버님, 서방님은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부디 아버님의 인맥으로 작은 벼슬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주셔요. 이리 귀한 사람을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옵니다.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라도 사위의 길을 살려주셔요. 아버님. 딸의 눈물과 뱃속 손주 이야기까지 나오자 팔불출 같은 아비의 마음은 여지없이 약해졌지요. 윤참파는 결국 한양에서 관직을 주무르는 거간꾼 허진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참판이 내어놓은 막대한 재물은 과연 효험이 있었습니다. 이태섭은 머지않아 강원도 정선의 사또 자리를 꿰차게 되었지요. 임지로 떠나는 날 그는 기어코 눈물을 보이는 채화에게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선 관아에 부임한 첫날한 일은 고을의 대소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이 방은 듣거라. 예, 사또나리.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듣자 하니 정선에 아리따운 기생들이 많다 하더구나. 오늘 밤 당장 관아의 기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연을 열도록 하라. 신임 사또의 부임을 축하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허나 사또, 지금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온데. 시끄럽다. 그러니 오늘 밤은 마시고 즐겨야지.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야 내일부터 해도 늦지 않다. 어서 서두르거라. 그날 밤 관아는 흥청망청한 술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기생들 사이 유독 한 여인이 궁계일학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첩첩산중 고을에 홀로 피어난 작약꽃 같은 미색 월양이었습니다. 이태섭은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 이름이 월양이라 하였더냐? 과연 이름처럼 아리따구나. 가까이 와서 술 한 잔 따르거라. 예, 사또. 사또 나리의 심기를 보살펴 드리는 것이 쇳내의 소임인 것을요. 하하, 말하는 것 또한 꾀꼬리 같구나. 그래, 내가 정선 제일의 미색이라는 것이 사실이더냐? 과찬이시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수청기생이다.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말거라. 알겠느냐? 그날 이후 이태섭은 정사는 내팽개치고 밤낮으로 월양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양의 아내 채화가 애타는 마음으로 보낸 서찰들은 책상머리에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방치되었지요. 그는 채화의 얼굴도 뱃속 아이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부임한 지 반년이 넘도록 든 소식 하나 없자 채화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텄습니다. 처음에는 강원도 산골이라 서신이 늦어지는 것이라 여겼으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곧 불안으로 변했지요. 결국 그녀는 집안의 하인 중 가장 눈치 빠른 자를 밀객으로 삼아 정선으로 보냈습니다. 너는 내 눈과 귀가 되어 정선으로 가야겠다. 서방님의 안위는 어떠하신지, 정사는 잘 돌보시는지, 혹여 다른 심려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낱낱이 살피고 오너라. 이는 내 명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실 그대로를 고해야 한다. 아씨,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한 달여 만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하인은 채화의 방에 들자마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마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죄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길이 험해 고생이 많았겠구나. 서방님은 무고하신 것이지? 마님, 괜찮으니 어서 사실대로 고하거라.
사또 나리께서는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밤낮으로 주연을 여시고 정사는 이방에게 맡긴 채 돌보지 않고 계셨사옵니다.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사옵니다. 뭐라 월양이라니? 그것이 누구냐? 관아의 수천 기생이라 하옵니다. 또한 나리께서는 마님을 한양에 두고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그 기생에게 마님의 혼수품으로 가져간 비단과 놀이개를 선물하며 그만하거라. 하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채화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수했던 사랑과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지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삽시간에 가시고 텅 빈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도끼 어린 복수심이 들어찼습니다. 채화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벼슬길을 열어주었던 허진사의 사랑방으로 향했지요. 노회한 거강꾼은 갑작스레 찾아온 젊은 부인을 의아한 눈으로 맞았습니다. 채화는 그의 앞에서 보란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남편의 배신을 호소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제 팔자가 이리도 기고할 수가 있습니까? 서방님께서 정선 땅에서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셨다 하옵니다. 제가 보낸 서찰은 읽지도 않으시고 제게 와야 할 귀한 폐물들을 그 천한 것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내의 길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 너무 상심 말게. 철없는 시절의 바람개일게야. 자네같이 어여쁜 부인을 두고 한눈을 팔다니 이 서방이 보기 겨운 게지. 하오나 사내의 바람기는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스려야 한다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제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 기생년이 그리도 대단한 미색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 이 가슴만 칩니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라? 허, 자네만한 미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듣자 하니 정선의 월양이라는 기생이 천하일색이라 한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다지요? 진사님처럼 풍류를 아시고 여인의 참된 미를 알아보는 분께서 보시면 어떠실지. 소문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허허, 정선의 기생이라. 이 늙은이가 어찌? 어르신께서 한번 행차하시오. 그 아이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어르신의 눈에도 흡족하시다면 제 서방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아이를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신다면 저는 평생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채화는 눈물 속에 속마음을 숨기고 교묘하게 허진사의 여색을 밝히는 성정을 자극했습니다. 허진사가 정선 관아에 당도했습니다. 이태섭은 장인 집안의 어른이자 자신의 출세를 도운 그를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지요. 아이고, 진사 어르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길목까지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요. 자네가 정사를 잘 돌보고 있는지 내 친히 확인하러 왔네. 장인어른께서 걱정이 많으시더군. 송구하기 짝이 없나이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당장 성대한 연회를 차리라 이르겠습니다. 그날 밤 이태섭은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월양을 허진사에게 선보였습니다. 월양을 본 허진사는 소문이 과장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술잔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연회가 파하고 모두가 물러간 뒤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허진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일 났네. 예? 무슨 말씀이시온지? 자네가 이런 절색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한양의 이조판서 대감 귀에까지 들어갔네. 이조판서 대감님께서요? 어찌? 그렇다네. 대감께서 일개 현감 따위가 분수도 모르고 천하의 미색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크게 노하셨어. 자네의 그 사또 자리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란 말일세. 대감께서 조만간 감찰을 보내 그 기생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하실 것이야. 어르신?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방도라.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 이 늙은이가 자네를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겠구먼.
내가 그 기생을 대감께 바치는 것처럼 꾸며 한양으로 데려가겠네. 그러고는 적당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대감의 노여움이 풀리면 다시 돌려보내 줌세.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월양이를 한양으로 보내라고쇼? 그것만은 이 사람아, 자네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기생 하나가 대수인가? 내일 당장 길을 떠날 것이니 그리 알게. 자네의 장래를 위한 일이니 나중에 나를 원망 말게. 허 진사는 단호하게 말을 맺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태섭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꼼짝없이 월양을 빼앗기게 된 이태섭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조판서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은 곧 관직 인생의 끝을 의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허 진사와 월양을 태운 나귀가 한양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떠나는 순간까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월양아, 딸이 이젠 그만 들어가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닥치거라. 내 눈앞에서 내 여인을 빼앗아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내가 이리 무력한 사내라니. 이태섭은 그날부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관아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정사는 완전히 버려졌고 고을에는 사또의 곡소리만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지요. 그의 훤칠하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술에 절어 망가진 폐인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옵소서.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밀린 송사가 산더미 갔사옵니다. 시끄럽다. 모두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내게는 월양이만 있으면 된단 말이다. 하지만 그의 울음 섞인 절규는 한양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채화에게 주었던 상실의 고통을 몇 배로 돌려받으며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한양 남산골, 허 진사가 얻어준 작은 기와집에서 월양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채화의 마음은 허하기만 했지요. 남편이 망가졌다는 소식은 통쾌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 한구석도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윤참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허 진사의 본처였습니다. 그녀는 쌍심지를 켠 채 다짜고짜 채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이 천하의 몹쓸 년! 아니, 이게 무슨 행패이십니까? 부인께서는 뉘신데. 내가 누구냐고? 나는 허진사의 처다. 내년 서방에게 붙어있던 찰거머리를 떼어내어 왜 내 서방에게 붙인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 저간의 사정을 모를 줄 알고 영감이 정선에서 데려온 그 기생년에게 홀딱 빠져서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않고 있단 말이다. 가산을 몽땅 그년에게 퍼주고 있단 말이야. 이 모든 게 너의 간악한 계집질 때문이 아니냐? 채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팔자야. 서방 하나 잘못 만나 평생을 속 끓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젊은 기생년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니 이 원수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내년의 복수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리 망가져야 한단 말이냐? 악을 쓰며 울부짖는 허 진사의 부인을 보며 채화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결국 또 다른 여인의 눈물을 낳았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지요. 이태섭을 망가뜨렸지만 허 진사라는 더 늙고 추한 찰거머리가 월양에게 붙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집안이 부서졌습니다. 돌고 도는 원망과 슬픔의 굴레 속에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마을에 알려지지 않은 중매쟁이였습니다. 첫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초라한 시절은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 일을 처음 배웠을 땐 사람들이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남자와 멀쩡한 여자를 찾아 백년가약을 맺게 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도 없고 이 일이 너무나 힘들어 그만둘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승님이셨던 노련한 중매쟁이가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중매쟁이 세계에서는 전설로 남아있던 분이었습니다. 나에게도 너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내가 이 바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저와 맞는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엮어주면 욕을 먹는 건 당연지사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 그 때문에 나도 젊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단다. 그런데도 이 일을 저에게 권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짝을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람들 때문이다. 또한 이 일이 욕은 많이 얻어먹어도 한 인연을 완성시켰을 때 오는 성취감은 남다르지 않더냐. 그건 그렇지요. 더욱이 너는 이 일을 할 때면 늘 즐거워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스승으로서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흐뭇했었다. 그러니 너는 하늘이 내린 타고난 중매쟁이라 본다. 저는 스승님의 조언으로 이 일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어갔을 때 시작했던 중매 일은 어느덧 40살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40을 넘기며 노련한 손길로 많은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저도 제가 40살까지 이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맺어주는 인연은 많은 부를 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덩달아 저까지 뿌듯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흐뭇함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인연이 있으면 나쁜 인연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언제나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행운의 중매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걸맞게 제 손을 거쳐 간 남녀들은 백년가약을 맺은 후에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제 명성은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대감댁 마님이 기별로 저를 보자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매쟁이였던 저를 보던 마님은 저를 부르자마자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유독 큰딸만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서 걱정이구나. 그러니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만 하네. 저는 마님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큰따님의 배필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옵니까? 마땅한 혼처가 있겠는가? 마땅한 혼처 하나 없겠습니까? 단지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 허송 세월을 흘려보낼 뿐이지요. 큰딸만 혼례만 성사시킨다면 내가 자네에게 백냥을 주겠네. 제가 괜찮은 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님의 따님은 고운 얼굴에 자태까지 단아하니 아무리 봐도 좋은 집안에 시집갈 만한 처자였습니다. 단지 홍기가 넘어 나이가 들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의 걱정은 정작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님과의 만남 이후 따님과 독대를 가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지요. 더욱이 혼례를 올릴 사람은 마님의 따님이시니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봐야 했습니다. 원하는 사내상이 있으시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님의 따님은 저를 보며 주저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게 있던 것이었지요. 내가 보기보다 상당히 깐깐해서 말이네. 이걸 다 얘기해야 할지 의문이로구먼. 저는 중매쟁이옵니다. 그러니 허탈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마님의 따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사내 중에 사내 같아야 하고 외모는 훤칠했으면 좋겠네. 굳이 양반가의 자제가 아니어도 되네. 나는 인물만 본다네. 저는 당돌한 마님의 따님을 보며 적잖게 놀랐습니다. 예? 그게 참말이십니까? 아까도 말했듯 나는 사내의 얼굴과 몸만 본다네. 왜 아씨께서 지금껏 혼례를 올리지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가? 어쨌건
여기에 맞는 사내가 있겠는가? 저는 고개를 끄덕인 채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중매쟁이에게 이런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반집 규수가 외모만 보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흔한 사례는 아니었지요. 따님과의 만남을 뒤로 이 집 대문을 나섰던 저를 마님이 보시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만나보니 내 딸은 어떠하던가? 저는 마님의 질문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 얼굴만 보겠다는 따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해결하기 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사실 엄청 편합니다. 조건이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연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제가 잘 어울릴 만한 사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후 저는 사내들의 명단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마땅한 혼처가 있는지 묻거나 장가를 들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마님의 따님과 잘 어울릴 만한 사내를 찾았습니다. 양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 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자가 괜찮겠군. 가난하나 양반의 혈통이고 얼굴도 준수하고 외모도 훤칠하니 말이야. 더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도 듣고 있지를 않던가. 소비도 검소하니 딱이야. 저는 짝을 찾아줄 때 필수로 살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판이었지요. 그러한 검증 때문에 제게 소개받은 이들은 모두가 큰 탈 없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저는 마님의 따님과 잘 맞을 만한 사내와의 만남을 약속 잡았습니다. 둘은 첫 만남에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 사내와 마님의 따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마님의 딸과 사내는 마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 듯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마을 여기저기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사실 마님의 따님은 시집을 갈 수 없다는 소문에 휘말렸는데 제가 그 소문을 순식간에 잠재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일을 맡기겠다며 저에게 숱한 중매를 문의해왔습니다. 그 중매쟁이가 부부의 연을 맺어준 이들은 다들 잘 산다더라라며 저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대감댁의 딸뿐만 아니라 양반집의 아들들부터 농부의 자식들까지 제 손을 통해 맺어진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적잖은 부까지 쌓았습니다. 이렇듯 제 손길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를 향한 신뢰 또한 높아져만 갔습니다. 돈은 자연스레 따라오더군요. 그러나 저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매라는 게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고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인연의 실이 얽혀 있으며 그 실을 제대로 엮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정자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저기 잠시 나 좀 보세.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사내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꽤 단정하고 외모도 수려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더니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혼인할 여인을 찾고 있어. 혹시 나에게 맞는 여인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 제가 누군지 아시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이곳 도성에서 알아주는 중매쟁이가 아니시오. 안하게 얼굴을 모르는 이가 있다면 그건 세작이라는 말까지 놔두는 상황이오. 내 말이 틀렸어? 틀린 건 아닙니다만 다짜고짜 이러시니 황당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악을 찾고 있었는데 일이 길을 지나다 마주치니 신기해서 그럽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니 이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일을 맡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명성이 이곳 도성에서 알아준다는 방증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쨌건 저는 해당 선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리 물었습니다. 나리 정도면 스스로 장가를 들고도 남았을 텐데 굳이 저에게 중매를 서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태생이 가난하다네. 제 아무리 양반이면 뭐 하겠는가. 양반들의 혼례는 정략적인데 나는 내세울 게 없으니 언제나 외톨이라네.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괜찮은 곳으로 장가를 들어 집안의 기둥을 일으켜 세워야만 하네. 그럼 부인 되실 분은 외모가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예쁘면 좋겠으나 나에게는 재력가인 집안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하네. 좋습니다. 분명 찾아보면 어딘가엔 도련님의 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지요. 단 성금 30냥을 주시고 혼례가 성사되면 나머지 70냥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중매는 길을 지나가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사내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마침 괜찮은 처자가 머릿속에 떠올랐기에 저는 그를 위해 그녀를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다시금 해당 선비와 만난 저는 제가 소개해 주고자 하는 여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처자는 예의 바르고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다만 그쪽 사정도 선비님이 알아야 하니 두 분이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집안의 재산은 넘쳐나는데 이를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하더이다. 그 집 사위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승승장구지요. 자네에게 말로만 들었을 땐 괜찮은 혼처 같았네. 어쨌건 나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했으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네. 언제 볼 수 있겠는가? 제가 빠른 기일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객점으로 해당 선비와 해당 처자를 불러냈습니다. 해당 사내의 집안은 별로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나름 검소한 생활도 충실히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내의 주변 사람을 통해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을 끝낸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처자 역시 오늘 처음 보는 사내를 좋아했습니다. 인물 반반한 사내나 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어느 시대건 없을 겁니다. 어쨌건 해당 사내와 해당 여인은 첫 만남부터 서로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그들의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인네 집안도 대릴사위가 들어왔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도성 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기방 출입이 잦고 투전에 손을 대며 성격도 불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소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선비는 늘 남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책상머리에 앉아 잔머리만 굴렸으며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사람까지 매수해 주변 사람을 통해 의뢰인을 검증하는 제 방식의 회방을 놓았었습니다. 미련하게도 제가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신부는 실망했고 그들의 집안은 불화로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마을에 알려지고 도성으로 점차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를 보던 사람들은 이리 쑥덕거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저마다 돌아가며 험담하더군요. 그 중매쟁이가 엮어준 인연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니 이젠 믿을 수 없겠어. 그러게나 말일세. 다른 중매쟁이에게 일을 맡겨야겠네. 어디 괜찮은 중매쟁이를 아는가? 여 마을에 젊은 처자가 있는데 그렇게 중매를 잘 선다고 하더구먼. 그쪽으로 가보지 않겠나? 마을 곳곳 도성 곳곳에서 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저는 제 명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내 눈이 무뎌진 것일까? 이전에는 사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제 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중매쟁이로서 제 삶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더는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술에 의지한 채 의미 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는 저를 보며 그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오늘 밤 이승과의 인연을 끊는 거야. 죽는 게 비참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 주막에 들러 술만 들이켰습니다. 맨정신에 저승으로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이승과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주막에 앉아 술만 들이붓는데 어느 영감님이 저를 한심하다는 얼굴로 한참을 쏘아보며 이리 야단치더군요. 술맛을 즐겨야지 죽으려고 작정하고 들이켜는구먼. 저는 그 말이 내심 기분 나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저승으로 가기 전에 이 응어리진 가슴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죽다니 말입니다. 초면에 너무 무례하시군요. 저는 적잖게 놀랐으나 어쨌건 발뺌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네. 하직하겠다고 말이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법일세.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 자네는 다 잘해야만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그러니 고작 그런 실수 한 번 했다고 하여 죽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저에 대해 아십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리 확신하시는 겁니까? 얼굴 보면 다 아네. 그러니 굳이 겪어봐야 알겠나? 제 직업이 뭔지 맞춰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르신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중매쟁이가 아니던가? 한때는 잘 나갔으나 지금은 모두에게 지워져 간 그저 그런 중매쟁이 말일세. 이때까지만 해도 백발의 영감님은 제 얼굴을 알고서 내뱉는 말이라 여겼습니다. 중매쟁이로서 저는 알아주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 어린 시절 얘기나 제 스승에 대해 얘기하시니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관상쟁이가 얼굴을 보면 딱 알아야지.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 그럼 사람 얼굴을 보면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다 보인다네. 그 사람의 미래까지 말이네. 그럼 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유명한 중매쟁이로 거듭날 걸세. 어두웠던 제 얼굴은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분은 술을 다 드셨는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제게 이리 말했습니다. 여기 술값이나 내게. 예? 뭐 하고 있는가? 어서 술값을 내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요? 나에게 관상법을 배우게. 그러면 그 옛날의 명성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니. 그게 그 영감님과의 첫 만남이었으며 중매쟁이로서 명성을 잃은 제가 관상을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숱한 관상 서적을 보며 이론을 배우고 거리를 전전하며 실전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영감님에게 관상학에 대해 철저하게 배운 저는 하산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있다고 느꼈는데
영감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를 쫓아내려 하시더군요. 이대로 영감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됐네. 이미 자네가 감을 잃은 나보다 더 낫네. 조금만 더 영감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더는 내 밑에 있는 게 의미가 없음이야. 그동안 열심히 견뎌줘서 고맙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를 가르쳤던 시간 밤잠을 설쳤다네. 자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 나는 10년 전에 사랑하는 내 아우를 잃었다네. 그래서 누군가 이승을 떠나려 한다면 늘 마음이 아팠어. 나에게 최악의 관상은 죽으려던 사람들이었네. 제가 어르신께 그런 고통을 드렸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걸세. 내가 지금 자네를 보내려 하는 건 근래 자네 얼굴에서 웃음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네. 이만하면 내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관상을 알려주었던 영감님과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중매에 대한 저희 신뢰도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나 도성 사람들은 그 중매쟁이가 전보다 더 예리하게 사람을 보는 것 같아라며 다시금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명성으로 마을의 중매쟁이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연을 맺어주는 일에 나섰습니다. 어쨌건 잃었던 명성과 돈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끝까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한양의 겨울은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상단 회의를 마치고 가마에 몸을 실은 저는 한양의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상점이 빼곡하게 즐비한 장터였는데 대부분이 저희 상단 소유였습니다. 저는 상업을 더욱 번창시켜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 요즘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곳은 장터가 자리한 북촌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부유층으로 태어났기에 북촌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묘하게도 창밖으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아마도 일을 확장시켜야만 한다는 무리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었나 봅니다. 웬만해서는 가마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쨌건 바깥 풍경을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더군요. 제가 느끼기에 운종가는 언제나 북적이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가마 창문 너머로 많은 행인이 오가고 여러 장사꾼의 외침으로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에게 멈추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리 가녀린 몸으로 저리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진 채 걷고 있다니. 참으로 눈이 가는 여인이군. 저는 혼잣말로 이리 말했습니다. 정체 모를 그녀는 조금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리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다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 호기심은 더욱 급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뜨거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피곤함 대신 매서운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았지요. 저는 왜 그 여인이 저희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걸음을 내뱉는 가마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가마를 멈추어 보거라. 가마를 몰던 마부가 깜짝 놀라 가마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마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가마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서 가마에서 내린 저를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면 그 무엇에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이런 제가 여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고도 단정한 머리카락, 묵직한 보따리를 짊어졌음에도 흔들림 없는 걸음을 했고 가난해 보였으나 묘하게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고급스러운 품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과 의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겪었기에 저런 눈빛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보시게, 이리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되도록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눈을 내리깔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상단의 비단을 가져다주는 중이옵니다. 상단이라면? 예, 저는 나리가 운영 중인 상단 소속의 짐꾼이옵니다. 여인이 짐꾼이라니 참으로 신기할 풍경이로군. 그래, 내가 상단 주인이란 건 어찌 알았던가? 조선에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나리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렇던가? 나리가 하나를 여쭈었으니 저도 한 가지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참으로 당돌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돌함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식적인 내숭을 떠는 여자보다 이리 솔직한 당돌함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해보게. 보통 이런 길로 다니지 않으신데 오늘따라 이 길로 들어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번 같은 길로만 다니니 답답했었네. 그래서 오늘은 가마꾼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보챘었지. 나의 대답에 궁금증이 해결되었는가? 예, 나리. 해당 여인은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금 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이 이리 말한 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 그대, 나와 잠시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는가? 제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한양의 길거리에서 그것도 대규모 상단을 운영 중인 행수가 말을 걸었으니 말입니다. 무슨 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료한 시간을 때울 대화이기만 하면 되네. 그럼 이 비단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라? 나리께서 도와주신다면 일이 수월하게 끝날 것이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앞당겨질 것이옵니다. 나리께 시간은 금과도 같은 것이 아니옵니까?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군. 알겠네. 저는 여인이 들고 있던 비단을 절반 정도 빼앗아 나누어 들었습니다. 이를 보던 가마꾼들이 기겁하며 저를 말렸으나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키는 여인이라 참으로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쨌건 그녀 말대로 한 명 할 일을 두 명이 하니 시간은 빠르게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했기에 찻집만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저희를 바라보았으나 그런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로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의아하게 보았던 이유는 고급스러운 복장을 한 양반 사내와 천한 복장을 두른 여인이라는 상반된 행색 때문이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당 여인도 저를 마주보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듯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겨우 이 여자와 마주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그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줍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라 합니다. 수연이라 참으로 예쁜 이름이구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일이 친절하십니까? 그건 왜 묻소? 소문으로 듣자니 차갑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내 평판이 그러하오? 어쩔 땐 옥황상제같이 불같다더군요. 저는 이 여자 입에서 옥황상제라는 말이 튀어나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낯빛도 어찌할지를 몰랐는데 그녀가 저를 보며 키득키득 웃더군요. 왜 웃소? 농담이옵니다. 농담? 무거운 분위기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밝고 눈치도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수연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층 밝아진 분위기의 그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삶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려는 그녀의 강인함이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제게 이리 물어왔습니다. 나리께서는 이렇게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니 저 같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유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오. 그대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이가 더 대단하다 여기오. 수연은 제 말에 놀란 듯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 속에서 저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고 추위가 찻집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만 마음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저도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나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연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자유롭고 의연하고 강인한 바람 말입니다. 저는 그 바람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민 여인이 아닌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떨림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요? 제 마음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이윽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저의 아이라니.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연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대와 나의 아이라니 정말 기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리,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제가 천한 신분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리 가문에서 저란 여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걱정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명성은 높았던 반면 그녀는 상단에서 잔심부름만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 또한 저희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대는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오. 그대와 아이 모두 어떻게든 내가 지킬 것이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혼인 결심을 하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제 옆에 앉혀놓고 어머니께 나직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인하려 합니다.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명망 높은 사대부라는 어머니의 품격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사람과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던 이였으니까요. 뭐라 하였느냐? 아이를 가진 것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더냐? 천한 것과 내가 혼인하겠다는 것이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여기서 바보처럼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인은 저와 아이를 함께 키워갈 사람입니다. 신분이 어쨌건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희 혼인을 흔쾌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어머니의 반대는 완고했습니다. 그런 망발은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네가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자 한다면 이 어미는 너를 버릴 것이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밖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앞날의 행복만 상상했던 제가 이번 일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연을 불러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그녀는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그녀가 두고 간 한 장의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리,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리와 아이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둘 사이의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리께서 더 이상 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사랑,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더 강하게 잡아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고 멍하니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수연이 떠나고 저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품고 떠났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께 다시 달려갔습니다. 이대로 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찾아올 것이고 그녀와 혼인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그 아이를 찾아오면 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 그 아이인지 이 어미인지를 선택하거라. 저는 이러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수연과 아이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신분이 어찌 되었든 수연은 이제 저희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며칠간 어머니와의 실랑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젓고 반대하셨지만 저의 간청과 끈질긴 설득에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의 뜻이 정크러하다면 어쩔 수 없구나. 다만 그 아이를 첩으로 들이거라. 그 조건이라면 그 아이를 받아들이겠다. 어쨌건 수연을 집안에 들이고 볼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저는 곧바로 수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할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납품하던 상단, 그녀가 머물렀던 작은 방, 모든 곳을 뒤졌지만 수연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고 밤이 가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은밀히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을 수연의 가까운 친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의 한 초가집에 몸을 숨기고 있다더군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간 저는 숨죽인 채 조심스레 그 초가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이는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돌아갑시다. 이제 그대는 나의 아내이요. 어머니께서도 우리 둘을 허락하였소. 그대와 아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대와 우리 아이를 지키겠소. 그대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이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연을 남몰래 곁에 두는 것이 아닌 정식적인 가문의 일원으로 맞이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수연에게 첩이 아닌 정실 부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양반가의 정부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이오.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소? 저는 삿대질 당할 수 있으나 나리는 가문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딴 건 두렵지 않소. 정작 수연에게 말은 그렇게 했으나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수연과의 혼례를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의 위신을 생각해야지. 더욱이 나와 이리 약조하지 않았더냐. 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이다. 어머니의 단호한 반대에 저는 큰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찾아가 수연의 진심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그저 천한 신분의 그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인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제 진심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다시금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나리께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셔야 합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생각해도는 저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마음속엔 언제나 나리가 자리하시니 부디 행복하시옵소서. 편지를 읽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곧바로 수연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을 찾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며 저희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니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수연이 그토록 내게 소중하다면 어머니로서 내 뜻에 따르마. 아이가 내 손주일진데 그 아이만큼은 외면할 수는 없겠다. 그 아이를 첩이 아닌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허락하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수연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의 여러 골목과 마을을 헤매고 다닌 끝에 드디어 수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곽에 자리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에 비해 야위어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평생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굳게 약속하오. 어머니께서 당신과 당신 아이를 허락하셨소. 우리가 인정받았다 이 말이오.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만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눈물을 닦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리, 아니 이제 당신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나는 한 몸이오. 나는 당신과 내 아이와 함께 영원히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오. 이제 이런 곳에 있지 마시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저는 수연의 손을 잡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과 품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수연과 저는 백년가약을 맺고 평생 함께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후로 저와 수연은 한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러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고부갈등같이 사내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부인과 제 어머니가 돈독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반집 도령이었으며 한양 중심가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했으나 제 아버지는 조선에서 알아주는 무술가로 유명했습니다. 제 집안은 나름 알아주는 권세가였죠. 제 위로는 성격이 드센 5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 5인 양반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겁니다. 누님들 모두는 여자치고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5째 누이만 빼고 모두 시집을 가 출가 외인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늦둥이로라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대를 잇고 싶어 숱하게 노력했던 값진 결과였습니다. 5명의 딸을 낳았음에도 아들을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기도 했으나 저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뤄야만 하는 대리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숙명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조선에서 알아주는 무술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 목검을 쥐어주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것은 목검이 아니옵니까? 아버지께서는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하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비는 조선에서 알아주는 무술가였다. 젊은 시절에는 금군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금님을 보필하였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이 아버지처럼 무술가가 되어야만 한다. 예, 아버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늘 목검을 가지고 놀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그때는 진검을 쥐게 할 생각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분명 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고사리 같던 제 2 손을 맞잡으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건 너는 이 아버지의 꿈이자 희망이다. 우리 가문의 빛이란 말이다.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아버지께 희망이 되고 싶었고 절대로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저에게 진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진검으로 마당에서 수련 중이었습니다. 외출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께서 땀을 쏟아내며 훈련 중인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은 잘 되고 있느냐? 저는 검술 훈련을 잠시 중단한 채 아버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너에게 무예를 알려줄 스승을 알아보고 오는 길이다. 저는 너무나도 의아스러웠습니다. 스승이라니요? 아버지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리 뛰어난 무술가는 아니다. 더욱이 가르치는 건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지. 해서 이곳 조선에서 진검을 잘 다루는 이를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다. 조선에서는 검법으로 최고 반열에 오른 검객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옵니까? 그자가 도성 외곽 초가집에 산다더구나. 그자를 너와 함께 내일 만나러 갈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알고 있거라. 예, 아버지. 오늘 하루 수련을 끝마치고 방 안에 있던 는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일 제가 만나야만 하는 스승이란 자가 대체 누구일까? 아버지 말로는 새로운 스승도 스승이거니와 저에게는 언제나 검술 대련에 응해줄 친구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승이란 자 밑에서 배우는 또래들이 많으니 좋은 경쟁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어쨌건 제가 봐도 검술 실력이 일취월장하겠구나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새로운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서 약도를 건네주시며 저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상 혼자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었으나 문제는 그 스승이란 분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꺼내야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내성적이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첫 대면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종놈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간밤에 곶불에 걸리셨다는군요. 저는 집을 나서기 전 조모가 거처하신 방으로 들어가 문안 인사부터 여쭈었습니다. 아침마다 조모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건 손자로서 당연한 예의였죠. 제 문안 인사에 조모께선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가? 꼭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단다. 저는 장가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대장부가 되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쨌건 할머니께서 제게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꿈이 있을 것이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말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저는 이제야 할머니께서 제게 내뱉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그래도 나중에, 혹여라도 나중에 말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때는 불효자가 되어도 좋다. 저는 피식 웃으며 할머니께 이리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께 문안 인사를 끝마친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조모께 생전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어서인지 처음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잡생각에 휩싸인 지 반시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한양 중심가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곳은 닷새마다 열리는 어느 장터였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리 북적이는 걸 보니 장날인 것 같았죠. 저는 장터 중앙을 빠른 발걸음으로 가로지고 있었는데 이런 저희 시선으로 어느 광대패의 풍물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그 스승이 될 자가 있는 곳으로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광대패의 풍물놀이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침 제가 지나갔을 때 그들은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이곳 장터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춤사위와 여러 공연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탄을 쓴 채 얼굴을 가린 젊은 이의 춤사위가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광대패의 신명나는 한판은 끝이 났고 저는 뭔가에 홀린 얼떨떨한 얼굴로 아버지가 가보라는 스승님이 계신 곳에 새 시즌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저는 다시금 목청에 있던 목소리를 재촉하듯 내뱉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자 초가집 안방 문이 열리더니 누추한 몰골을 한 웬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당에 멍청하게 서 있던 저를 가만히 노려보았죠. 누구시오? 니신데 나를 찾소? 그것이.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난감해 어쩔 수 없이 제 아버지의 함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스승님이란 자는 반갑게 저를 반겼습니다. 아무래도 제 부친과는 돈독한 사이인가 봅니다. 자네가 김영석 대감님의 막내 아들이었구먼. 이렇게 먼 곳까지 걸음을 하다니 미안하게 되었네. 듣자 하니 같이 온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부친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버지께서는 곶불에 걸리시어 거동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그래, 검을 든 지 얼마나 되었던가? 목검은 5살 때 쥐어 20에 가까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진검을 쥔 지는 이제 겨우 1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기는 탄탄하겠구나. 사흘 뒤에 다시금 이곳으로 오게나? 지옥을 맛보는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만 하네. 어쨌건 기대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검수를 알려줄 스승님이란 자와의 만남을 끝으로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금 똑같이 돌아가면 되었기에 아까 들렀던 장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장터 초입에 도착했더니 장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라 사람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장터 중앙을 가로지르는데 난데없이 낯선 사내 한 명이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사내를 보며 의아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보아하니 있는 집 도련님 같으신데.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이 사내는 유독 건들거리는 자세를 앞세우며 저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저는 그자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제가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말입니다. 오신 김에 적선 좀 하고 가시지요. 제 귀가 해석하기에 저자가 제게 내뱉은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내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핍하다면 일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내가 싫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쩔 수 없지요. 뜨거운 맛 좀 보여드리는 수밖에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검집에서 검을 살짝 꺼내 다시금 집어넣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 나왔던 검은 제 얼굴을 비추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더군요. 저는 검을 쥐는 이었기에 여기서 겁쟁이처럼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겠군. 맞서는 수밖에.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내와의 물리적 충돌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쪽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넌지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멋진 춤사위를 선보였던 광대패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탈을 쓴 누군가는 저와 이 사내 사이로 걸어들어와 저와 이 사내를 가로막은 채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광대패 중 한 명이었던 자가 이 사내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이곳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경고하지 않았소. 그런데 다시금 몹쓸 짓을 하다니 내가 형조에 고발해드립니까? 광대패 중 한 명이었던 자가 매섭게 쏘아붙이자 이 사내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지금 제 귀에 들려왔던 광대패 중 한 명이었던 자의 목소리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도망치고 있던 저 사내를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어 저를 보던 광대패 중 한 명은 얼굴에 쓰고 있던 탈을 벗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탈 너머로 드러난 얼굴을 보며 큰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리도 고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 어찌 그런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이곳은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터입니다. 해서 외지에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구경 오시는데 몹쓸 짓도 제법 겪지요.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몸조심해야만 할 겁니다. 그럼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조심히 가십시오. 해당 여인은 이리 말한 채 발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저는 뭔가가 아쉬웠는지 그녀를 이리 말한 채 붙잡았습니다. 저기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춤을. 아까 그 춤을 배우고 싶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장터 중앙에서 신명나게 놀았을 때 내 앞에서 멋지게 휘저었던 그 춤사위 말입니다.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제가 허리춤에 착용하고 있던 검을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검객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걸치고 있는 옷으로 보아 있는 집 자재 같은데 그렇소만. 이런 건 우리같이 없는 이들이나 하는 풍물놀이입니다. 양반댁 도련님께서 하실, 재미삼아 하실 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소. 내가 왜 그쪽이 선보인 춤사위에 넋이 나갔는지. 지금 내가 재미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자 이런 말을 내뱉는 건 아니오.
저는 졸지에 그녀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으나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춤사위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체를 좋아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보았던 건 그녀가 선보인 춤사위였기에 저는 작게나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춤 자체라고 말입니다. 제가 멍청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그녀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제 얼굴에서 굳건한 제 의지를 보았나 봅니다. 그럼 사흘에 한 번씩 이곳 장터로 저에게 춤을 배우러 오십시오. 그런 노력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선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말이시요? 참고로 저는 평민이옵니다. 평민이 이런 걸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다만 양반이 평민들이나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인다면 분명 손가락질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 채 제 앞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 시야에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넋놓고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곧장 집으로 왔던 저를 아버지께서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찌 나와 계십니까?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내 녀석이 오지를 않아 걱정하였다. 그래, 갔던 일을 잘 보고 왔느냐? 예, 아버지. 그럼 앞으로 너의 스승이 될 자의 얼굴도 보았더냐? 아버지는 기대감을 잔뜩 품은 얼굴로 저를 보며 또 이리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질문이 많았으나 그게 모두 저에 대한 기대치라 여겼습니다. 예,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흘 뒤부터 검술 교육을 시작할 테니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그자는 뛰어난 지략과 무예를 바탕으로 무예 정점을 찍었던 분이다. 그런 분 밑에서 열심히 보고 배운다면 너도 최고의 검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비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다. 내 녀석이 훌륭한 장수가 되어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는 것 말이다.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냐, 오냐. 그렇게 낮과 밤이 번갈아 가더니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사흘 전에 들렀던 장터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춤을 배우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스승님에게 검술을 익히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저런 춤사위 따위에 마음을 빠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봐도 좋으니 일단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저란 놈이 아버지 말만 잘 듣는 성실한 녀석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삐딱한 기질이 있어 적잖게 놀랐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닷새에 한 번 열린다는 해당 장터로 나와 광대패 여인과 만났습니다. 저를 보던 여인은 적잖게 놀란 표정을 앞세운 채 이리 말하더군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오셨군요? 양반댁 도련님께서 이런 걸 배우시겠다니? 나도 내가 이런 거에 왜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대패 여인과 통성명을 주고받고서 춤사위를 배우기 좋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해당 여인에게 춤의 기본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었나 봅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광대패 여인은 저를 보며 춤이 많이 늘었다면서 칭찬해 주었으나 사람들 앞에 나가 풍물놀이를 시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광대패 여인에게 춤을 배웠던 장소는 광대패가 생활 중인 어느 초가집이었는데 마침 풍물놀이를 끝마치고 복귀 중이던 광대패 중 우두머리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이곳에서 저를 몇 번 보았기에 안면이 있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거머리 같으십니다.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부친께서 아신다면 경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진심으로 춤을 좋아한다고 말일세. 우두머리라는 자는 속이에 경일기라는 표정을 한 채로 저를 한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것들이나 하는 놀이에 빠지셨다가 큰일 날까 염려됩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셔도 저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웠으나 지나친 간섭이었습니다. 걱정하지를 말게나. 그렇게 오늘도 광대패의 춤을 배운 저는 홀가분한 발걸음을 앞세운 채 집으로 왔습니다. 대문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았더니 집안 분위기가 처음으로 싸늘하더군요. 대청마루에 서 계신 아버지께서 마침 대문으로 들어서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내 녀석 요즘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냐? 대체 무얼 하기에 내 스승이란 자로부터 검술 수련을 빼먹는다는 연통이 들어온단 말이냐? 저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아버지를 설득할 수도 있었고 제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주저하며 무슨 대답도 내놓지를 못하자 이런저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던지 아버지께서 제게 이리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 아비가 묻지를 않더냐? 대체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이 상황을 넘길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 아버지께서 이런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당장 그만두거라. 어찌 양반이 그런 천한 것들이나 하는 놀이에 관심을 둔단 말이냐? 천한 놀이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조선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전통으로 자리 잡을 것이옵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나서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는 무술가가 되어야만 한다. 멋진 무관이 되어 이 집안의 꾸리를 이어가야만 한단 말이다. 내가 왜 아들을 원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부친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긴 제가 몇 마디 내뱉는다고 설득당할 위인도 아니셨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청과 마당을 오가는 소란의 안방 문을 열고 할머니께서 대청으로 발걸음하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춤이 그렇게 좋다는데 하라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은 이 세상에 없단 말이다. 너를 닮아 내 손자 녀석도 고집이 세다. 네가 하지 말라고 다그쳐도 저 녀석은 몰래 할 것이야. 그러니 이쯤에서 내가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할머니 말씀을 듣던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니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대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후로 아버지께서는 저를 없는 이 취급하셨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매일 초상집으로 거듭났죠. 이를 겪는 저보다 다섯째 누나가 더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다섯째 누나가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하더군요. 꼭 그런 걸 해야만 하겠느냐? 배워서 써먹을 곳이 없는 걸 말이다. 그것도 우리 전통이 아닙니까? 배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승하고 후대로 넘겨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돈 되는 것들만 쫓는다면 이런 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내가 해야만 하냐는 거다. 이곳 조선에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막내였을 때는 내가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태어난 후로부터 나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것도 억울한데 너로 인해 집안 분위기까지 삭막해지지 않았겠느냐. 그 점은 이 동생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일한 제 편이었던 조모께서는 돌아가셨으나 저는 어느덧 멋진 춤꾼으로 성장하여 임금님의 어명을 수행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춤사위를 기록하고 이를 후대에 남기는 뜻깊은 어명을 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저를 차갑게 대하시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살가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먼저 다가가야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이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임가 형두라 합니다. 저는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저 그런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저기 망한 가문의 도련님이 지나가신다. 어이, 그저 그런 양반 도령 이명두? 밥은 드셨는가? 오늘도 딸랑 간장 하나에 비벼 드셨는가? 어머! 정말이네. 저기 그저 그런 양반 도령 이명두가 지나가네. 이 마을 양반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꼴사납게 사는 양반집 아들 말이야. 이웃 양반 도령들 혹은 규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처럼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평민으로 태어난 것이 좋았겠습니다. 양반 같지도 않은 양반으로 태어난 것이 이리 제 발목을 붙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러하니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놀림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전한 집구석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늘 마음 편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평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양반이 평민과 어울리며 농지를 개간하다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양반으로서의 체면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놀기만 하던 저를 아버지가 쏘아보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제게 내뱉는 말의 가시가 상당했습니다. 하긴 부모는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데 아들이란 녀석은 그저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니 화가 났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이냐? 내 나이 20살이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랜만에 부친의 따가운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순진하게 살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번 환경만 탓하는 건 팔자를 일취월장하는 데 좋은 습관이 되지 못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소도 밭을 일구며 사는데 사람이 이리 놀고 있다니 못났구나.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요. 그리고 농사일은 평민이나 노비들이 하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평민이나 노비도 아닌데 왜 일을 해야만 합니까? 제 일에 상관하지 마시지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황당한 표정만 지으셨습니다. 제가 버릇없게 말했던 건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런 꼴로 만든 아버지가 미웠으니까요. 이게 다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가 노비나 모슴들에게 퍼주지만 않고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가문이 일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놀림감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제가 가시 박힌 말로 아버지를 몰아붙이자 부친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뱉고 나니 막상 아버지께 죄송했으나 정작 사과할 용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아버지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아비로서 그 점은 미안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않겠느냐? 차라리 욕을 하거나 제 뺨을 때렸더라면 더없이 좋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쳤음에도 언제나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이십니다. 어쨌건 저에게 더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답답해 다른 곳으로 걸음을 내뺐습니다. 아버지께는 일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게 없었으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족과 함께 소박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언제나 숨길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비가 오면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비가 그쳐 살만하다 싶으면 방 안은 눅눅하게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벽에 걸어두었던 옷에서는 그다지 좋은 냄새가 풍기지도 않았죠.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몸에서는 천 것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 망가진 이 체면과 자존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저는 개울가 앞에 앉아 잔잔한 수면 위만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성공하려면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한양으로 올라서 멋지게 성공해서 이곳에 내려와 나를 놀렸던 양반 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다. 혼잣말을 끝마친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같이 가진 것도 없고 든든한 뒷배경도 없는 놈들은 한양에 올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매번 새벽부터 논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도 그 대가는 턱없이 작았습니다. 가을 수확 때쯤이면 쌀가마니가 잠시나마 우리 집에 머물렀지만 봄이 오기 전에 벌써 바닥을 드러내곤 했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쌀을 아끼기 위해 날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흰죽이었습니다. 이런 나날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삐딱한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영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영이는 평민으로 이미 망한 가문인 저를 유일하게 좋아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나영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나영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 한양으로? 언제?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는데? 보름 뒤에 출발하려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나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더군요. 이런 나영이가 잠시 후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 그래, 지독한 가난이 실어 올라가서 성공하겠다는데 보내줘야겠지. 내가 붙잡으면 그건 내 욕심이겠고. 참말이냐? 정말로 붙잡고 싶지 않아? 당연히 붙잡고 싶은데. 그런데 나 따위 평민이 뭐라고 양반인 너를 붙잡는다는 말이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더냐? 나영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다소 우울해하는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그 눈이 쓸쓸하고도 아련해 보였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 저는 그런 나영이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살림을 차리자. 나영이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전혀 예상 밖의 답이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랑 같이 올라가잔 말이다. 제가 사실 나영이를 한양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사내가 밖에서 일을 하려면 뒷바라지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름이 지났고 저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올라가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는 글만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험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영이 손을 붙잡고 한양길에 오르던 길이었으니까요. 초행길이었음에도 저는 한양으로 향하는 어느 보부상 뒤만 졸졸 따라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주막에서 하루 묵고 또 걷고 걸었더니 거의 보름 만에 한양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나영이는 숙박이 가능한 주막에 기거한 채 일자리부터 알아보았습니다. 한양에 입성한 지 사흘 만에 나영이는 양반집 허드렛일이라는 일자리를 구했으나 사내였던 저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도 고전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가 망가지는 성벽보수 일이나 어물전에서 비린내 풍기는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소문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우연히 노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노름판 말입니다. 투전꾼들은 뭔가에 홀린 듯 온종일 거액의 판돈이 걸린 노름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뭔가에 홀렸는지 사람들의 노름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투전꾼이 고함을 치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경하던 앞에서 노름하던 사람을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어나 저런 함성은 처음 들어봅니다. 해당 사람은 제가 보던 곳으로 고개를 돌려 함께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판돈을 모두 싹쓸이했나 보네.
참으로 부럽구먼. 판돈이 얼마나 되기에 저렇게 짜릿한 함성을 내지른단 말입니까? 한양에 초가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가 있을 정도지.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정말이시오? 아니, 그렇게나 많이 번단 말입니까? 판돈이 매번 크게 걸리지는 않네.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러지 말고 자네도 돈이 있다면 한판 해보지 않겠나?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알려줌세. 저는 가진 걸 전부 잃을 수도 있다고 여겼기에 이 사람의 제안에도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딸 수 있다면 행운이겠으나 잃는다면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름판에서 나온 저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과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눕기 전 나영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넌지시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서소문 장터를 돌다가 우연히 투전판 구경을 하였다. 거기서 이쪽 저쪽으로 오가는 판돈을 보는데 심장이 뛰고 나도 모를 황홀함을 느꼈다. 지금 투전판이라 했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대체 거기가 어디라고 발길을 들였단 말이야. 저는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노름판을 회상하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놀랐음에도 말입니다. 판돈이 꽤 크더라고. 그 돈이 다 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영이는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노름은 절대로 안 된다. 노름에서 망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어야 해. 그러니 헛된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로. 저는 저를 가르치는 나영이를 보며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떠났더니 이제는 나영이 제게 훈계질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영이에게 삐딱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노름을 하겠다고 하였더냐? 그냥 구경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딴 건 구경도 하지 마.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나는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저는 얼떨결에 잽싸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어나 여자의 눈빛에서 매서움을 느꼈던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하긴 나영이가 이리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사실 나영이의 부친은 노름으로 집과 논을 팔아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저는 다시금 어제 갔었던 투전판을 찾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 투전판은 어제처럼 오늘도 활기찼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이 저에게 달랐던 건 어제 저는 구경꾼이었으나 오늘은 투전꾼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수중에 20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전은 시작되었고 저는 20냥을 100냥으로 만드는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돈 따는 것에 무한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촌놈이 한양 투전판에서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저와 함께 투전판에 참가하며 저에게 돈을 잃었던 사람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투전에 소질이 있어 보이요. 초짜로 보이는데 참으로 운이 좋소. 그렇습니까? 그래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고수들이 많습니다. 정신줄 내려놓는다면 한순간 거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돈을 잃어 객기를 부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근래 20냥으로 80냥이라는 금액을 땄더니 저도 모르게 눈이 멀었죠. 바보같이 그걸 왜 그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은 한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80냥, 150냥, 200냥 해서 500냥까지 돈을 불려갔습니다. 이 과정은 불과 달포 사이에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20냥을 가지고 투전에 뛰어든 저는 이곳에서 나름 알아주는 투전꾼으로 입소문이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제가 투전에 소질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타고났다고 해두지요. 사람들은 저를 무서운 촌놈이라 불렀습니다. 줄여서 무촌이라 불렸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운은 금세 제 곁을 떠났습니다. 줄 때 먹고 그만두었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고 더 큰 승부에 뛰어들며 승리와 패배가 뒤엉킨 채 그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 걸 나영이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땄던 돈, 아니 본전이라도 따야겠다는 생각에 투전해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곳 한양에 올라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20냥이라도 다시금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현재 5냥이 전부였습니다. 저를 보던 어느 투전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보게, 무천. 이쯤에서 관두시게. 더는 투전에 손을 댔다가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 수 있네. 투전판에서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 없는 법이야. 상관하지 마시오. 나는 어떻게든 본전을 찾아야겠소. 달포 전쯤이었을 것이네. 이곳에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가 말이네. 그때는 낯빛에 밝은 기운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니 병자도 이런 병자가 없구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사시게. 나처럼 망하고 난 뒤에 모든 걸 잃고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느 투전꾼은 이리 말한 채 투전판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곳은 투전에 참여할 돈이 없다면 매정하게 끌려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는 저에게 조언을 건넸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투전꾼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금 투전에 참여했다가 결국 수중에 남아있던 5냥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죠. 결국 저도 투전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빈손이 된 저는 주막에 있던 나영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막 앞 웅덩이에 고인 빗물에 비친 초라한 제 얼굴을 보니 어쩌면 이리도 아둔하고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주막 주변만 머뭇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때마침 주막에서 누군가 제가 있던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 잃었지?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나영이는 제가 투전에 손을 대고 있던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더냐? 그래, 그런데 왜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냐? 사랑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투전으로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라 나영이의 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겠지. 어쨌건 알았으면 됐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소. 일확천금을 노린 내가 어리석었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치는 게 투전이라고. 당신이 깨우치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다. 내가 깨우쳤으니 그걸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그땐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나영이는 이리 말한 채 제 팔목을 붙잡고 저를 주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영이만은 절대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일하고 성실하게 아끼고 모은 결과 한양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 하나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궁핍하게 아꼈는지 모릅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내세운 채 그날도 일을 끝마치고 나영이가 있던 초가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에 어느 양반 선비와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느 양반 선비는 어딘가 귀티나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양반 선비는 부딪힌 곳을 탈탈 털며 짜증을 냈습니다. 인상을 살피는데 성깔이 왠지 더러울 것 같았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느냐? 눈 잘 뜨고 다니거라.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 몰골이 이래도 나도 엄연한 양반이오. 양반? 그렇소, 양반. 그럼 자네 때문에 더러워진 이 옷값을 물어주겠는가?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도포 자락 하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좋소.
얼마면 되겠소? 신양은 줘야겠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신양이라고 하셨습니까? 농담이시지요? 내가 자네와 농담이나 할 위인으로 보이는가? 이 도포자락은 말일세. 이름 있는 장인이 만든 물건일세. 솔직히 말하면 50냥도 후하게 깎아 내뱉은 것이네. 저는 50냥이나 되는 거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하나 고민했죠. 보아하니 돈이 없나 보군. 그러면 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면 내가 넓은 아량으로 이번만은 봐주겠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냥이나 되는 거금은 사용할 수 없었고, 물론 그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고 사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저를 보던 나영이 이러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옛일을 회상하느라. 저는 일이 많은 채 돌아누우며 나영이가 안심하도록 자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오늘도 저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혼례를 올리는 어느 신랑 측의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었으나 오늘만은 비교적 수월한 일이었었죠. 그러니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안 됐습니다. 제가 발걸음한 장소는 대갓집으로 한양에서 알아주는 권문세도가였습니다. 저는 이곳 외동아들의 친인척으로 오늘 있을 혼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양반들은 체면을 중요시했기에 하객수에 민감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저는 오늘 품삯을 집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권문세도가라 그런지 10냥이나 건네주다니 인심이 참으로 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가 말입니다. 다시는 마주하지 말자고 했더니 여기서 또 보는구먼. 제가 고개를 돌리자 제 뒤에 서 있던 어느 양반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어깨를 부딪혔고 제게 무릎까지 꿇게 했던 그 사내가 말입니다. 이자와 마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일한 품삯도 받았으니 저는 잽싸게 이 집 문턱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이 제 목덜미를 붙잡은 채 이리 말하더군요.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눈에 띄는 건가? 쥐새끼같이 어디를 튀려 하는가? 잠시 일을 나왔을 뿐입니다. 나는 품위가 떨어지는 양반을 보면 화가 솟구친단 말일세. 가난한 녀석들 말이네. 저는 가겠다며 제 목덜미만 붙잡고 있던 어느 양반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내던지며 패대기 친 어느 양반이 저보고 이러더군요.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다면 내 다리 밑을 기어가시게. 저는 옷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걸음을 물리려는데 이를 구경하고 있던 선비 중 어느 한 명이 제게 쪼르르 다가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겠는가? 니신지? 예전에 투전판에서 자네를 보았었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워낙 많은 이들을 만나서 말이오. 이젠 손을 떼고 성실하게 사나 보군. 참으로 잘하였네. 그때 자네 별명이 무촌이었었지, 아마? 제 기억에 없으나 이분은 제게 투전에서 손을 떼라며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던 이들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이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어느 양반이 갑자기 껴들며 이러더군요. 노름 좀 하나 보군? 그럼 어떤가? 오늘 신랑 쪽 사내들과 쏠쏠하게 한판 하려는데 자네도 참가하겠는가?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잘나가는 양반님네들과 한판 할 수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저는 이자의 계략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리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엮여서 좋을 게 하나 없었죠. 오늘 열량을 벌었다고 하였는가? 내가 패배한다면 무릎을 꿇고 자네에게 저번 일을 사죄하겠네. 만약 내가 이긴다면 자네가 번 열량 중 한 양만 내게 주면 되네. 이만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 생각하네만.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이러는 의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싫다는데 굳이 말입니다.
글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사내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쨌건 이자 말대로 패배하거나 승리해도 저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양반 사내를 따라 뒤뜰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판도는 돌고 돌며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곳 노름파는 숱한 양반 사내들의 탄식이 오갔죠. 그러던 중 어느 양반 사내가 모두를 보며 이러더군요. 목이 마르지 않은가? 시원한 수정과나 마시면 어떠한가? 모두는 투전에 집중하면서도 그러자며 단결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양반 사내가 정자 앞을 쓸고 있던 머슴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곳으로 수정과 9개만 가져다 주게. 예, 나으리. 잠시 후 시원한 수정과가 이곳으로 배달 왔습니다. 저는 수정과를 건네는 여인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9개의 수정과 그릇이 올라간 쟁반을 들고 온 이는 나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영이는 수정과를 9명의 선비에게 차례로 건넸습니다. 물론 제게도 말입니다. 나영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얼굴이 싸늘하더군요. 저는 나영이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으나 양반 선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이곳 노름파는 반시즌이 지나서야 결판이 났습니다. 저는 어느 양반에게 저번 일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영이 있는 초가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으나 이미 나영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초가집 어디에도 그녀의 작은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얼굴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놈이었습니다. 여자와의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